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5년 동안 시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유산은 한 번도 얼굴 보이지 않은 큰며느리가 다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거든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며느리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큰형님이 한 분 계세요. 큰형님은 결혼 후 바로 분가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셨어요. 70대 초반이셨는데 골프도 치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정말 활발하게 지내셨거든요. 저도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시댁살이가 편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아버지는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셨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도와드려야 하고 씻는 것도 제가 다 도와드려야 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낮에는 제가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간병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아버지도 답답해 하시고 짜증을 많이 내셨거든요. 이해는 해요.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큰형님 가족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큰형님은 바쁘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큰형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 한 번 오셨는데 30분도 안 계시고 가셨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큰아들이 이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남편한테 형님한테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형이 바쁘니까 이해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바쁘면 우리는 안 바쁜가요? 시아버지 간병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치매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려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시아버지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몇 번은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려고 하셔서 따라다니느라 밤새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큰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대답은 똑같았어요.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날 때 미경이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왜 제가 둘째 며느리라고 해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아버지는 큰아들을 더 찾으셨어요. 치매가 있으시니까 가끔 정신이 맑을 때 큰놈은 왜 안 오냐고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 간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체중도 10kg 이상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도 불규칙해졌고 가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남편한테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제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간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했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간병해봐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당신이 여자니까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자라고 해서 간병을 더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던 분이니까 끝까지 잘 모시고 싶었거든요. 간병 방법도 더 공부하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도록 도와드렸어요. 2년째가 되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시아버지 상태도 안정이 되셨고 저도 간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큰형님 가족은 여전히 얼굴을 보기 어려웠어요. 명절 때만 잠깐 오시고 그것도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가셨어요. 특히 큰형수님은 정말 이상했어요. 명절에 와서도 시아버지 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냄새가 난다, 답답하다면서 거실에만 계시곤 했어요. 저는 그런 큰형수님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냄새가 안 나나요? 저는 답답하지 않나요? 3년째에는 시아버지 상태가 또 악화됐어요. 이번에는 당뇨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하고 혈당 체크도 하루에 여러 번 해야 했어요.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야 했고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이 시간마다 뒤청여드려야 하고 약 드실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하고 혈당 체크도 해야 하고.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쪼개서 자는 게 전부였어요. 그럴 때마다 큰형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병원비도 많이 나온다. 간병인을 쓰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큰형님은 미경이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얘기를 하면 아버지 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말해라고 하셨는데 정작 부족하다고 하면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 돈으로 병원비를 댔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모아둔 적금도 깨야 했고요. 4년째에는 정말 극한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거든요.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코로 영양 공급을 하게 됐어요. 기저귀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드려야 했고 욕창 관리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시아버지 옆에서 간병만 하다 보니까 사람과 대화할 일도 없고 외출할 일도 없었거든요. 가끔 남편이 좀 쉬어라고 해서 잠깐 마트에 다녀오는 게 전부였어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시아버지가 부르시면 바로 끊어야 했거든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해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큰형님 가족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큰형님은 사업이 잘 되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큰형수님은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비싼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우리는 시아버지 간병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큰형님 가족은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큰형님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아버지 간병비라도 좀 보태주시면 안 되나 싶었거든요. 5년째에 들어서니까 시아버지 상태가 더욱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5년 동안 정성으로 모신 시아버지와 이별해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그때부터 큰형님께 자주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 자주 와서 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큰형님은 여전히 바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라도 자주 와서 뵈시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쯤 갑자기 큰형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큰형님이 아버지 유언장을 정리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요. 집도 10억 정도 되는 집이었고 예금도 꽤 있으셨고 주식도 좀 가지고 계셨대요.
전체 재산이 한 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시아버지를 잘 모시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5년 동안 정성으로 모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 돈으로 남편과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큰형님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유언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계시는데 시아버지는 의식이 거의 없으신 상태였어요. 가끔 눈을 뜨시기는 하지만 말씀도 못하시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큰형님은 시아버지 귀에 대고 뭔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 선생님도 옆에서 뭔가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시더니 그대로 편안히 가셨어요. 저는 5년 동안 간병을 하면서 이 순간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정말 슬펐어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가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장례식은 큰형님이 주도해서 치르셨어요. 저는 5년 동안 간병했지만 둘째 며느리니까 조문객 응대나 뒷정리만 했어요. 그래도 조문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정말 고생 많았다, 효부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큰형님이 유언장을 공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설사 조금 받는다고 해도 시아버지 장례 비용이나 그동안 병원비로 나간 돈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 재산 전부가 큰아들, 그러니까 큰형님에게 상속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집도 예금도 주식도 모든 게 큰형님 몫이었어요. 저희한테는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5년 동안 밤낮 없이 간병하고 병원비도 제 돈으로 대고 온 정성을 다해서 모셨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큰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 뜻인가요? 큰형님은 아버지가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5년 동안 제가 간병한 건 뭔가요? 제가 쓴 병원비는 뭔가요? 라고 소리쳤어요. 큰형님은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형님은 5년 동안 뭘 하셨나요? 큰아들로서 의무는 다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큰형님은 나는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경제적 지원이라고 해봐야 명절 때 용돈 몇십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억울해서 울었어요. 5년 동안 제가 희생한 게 뭔지 큰형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제 청춘 5년을 간병에 바쳤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제 적금까지 깨서 병원비를 댔는데 그게 당연한 의무라고 하시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도 화가 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형이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5년 동안 고생한 걸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큰형수님은 5년 동안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이고 아버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고 핑계만 대더니 유산은 고스란히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었어요. 저는 법적으로 뭔가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는데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간병비나 병원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큰형님이 안 준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다니. 그럼 제가 5년 동안 희생한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 싶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유언장에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없다는 게 정말 슬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댁 근처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형님이 몇 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크게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가 미경이를 챙겨줘야 한다고 하시니까 큰형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큰형님이 시아버지를 압박해서 유언장을 바꾸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으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미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유언장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큰형님 가족은 얼마 후에 시댁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저희한테는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5년 동안 살던 집인데 아무 예고도 없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서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그런데 전세금도 없었어요. 5년 동안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제대로 된 수입도 없었고 병원비로 적금까지 깨버렸거든요. 결국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겨우 조그만 집을 구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5년 전에는 그래도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하니까 제가 5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화가 난 건 큰형수님이었어요. 이사한 지 한 달 후에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큰형수님이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큰형수님은 시간 날 때 한번 놀러와라고 하시더라고요. 빈말인 것 뻔히 아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해요. 큰형수님은 5년 동안 시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간병도 안 하고 병원비도 안 내고 그러면서 유산은 다 받아가시잖아요. 이게 정말 공평한 일인가요? 저는 요즘 정말 우울해요. 5년 동안 제가 희생한 게 뭔지.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청춘도 잃었는데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빚만 더 늘었어요. 남편한테도 실망이 커요. 저를 위해서 형님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해봤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형님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5년 동안 고생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가끔 시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살아계실 때는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서 왜 유언장에는 제 이름 한 글자 없는 건지. 정말 제가 5년 동안 정성으로 모신 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건지 슬퍼요. 친구들도 제 상황을 알고는 다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집안은 연락을 끊어버려라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어쩔 수 있나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요즘은 미래가 걱정돼요. 저희 부부들이 작은 집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저는 5년 동안 일을 안 해서 다시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큰형님 가족은 시아버지 유산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아이들 교육비도 여유 있게 쓰시고 해외여행도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불공평해요. 똑같이 시아버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끔 내가 바보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 동안 그렇게 희생하지 말고 적당히 모시면서 제 일도 하고 제 인생도 살 걸 그랬나 싶어요. 어차피 유산은 큰형님이 다 가져갈 거였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정성으로 모신 건 진심이었거든요. 시아버지도 제 마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비록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었지만 시아버지 마음속에는 제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5년 동안 간병하느라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해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다들 법적으로 뭔가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변호사도 어렵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시간과 돈만 더 들고 이길 확률도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체념하고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겪은 일이 너무 억울하고 화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앞으로는 제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앞으로는 큰형님 가족과 연락하지 말자고요. 명절에도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싶어요. 어차피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인데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렇게 대하시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5년 동안 아버지 간병을 혼자 맡겨놓고 유산은 혼자 다 가져가시면서요. 지금 저는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5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빨리 대출도 갚고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싶어요.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제 양심에는 떳떳하거든요. 다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저처럼 순진하게 희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미리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 간병 분담도 공평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5년 동안 시아버지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라고 생각해요. 비록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혼자만 희생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공평하게 분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미리 유언장이나 상속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